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게 거의 개정판만 집중적으로 나온 문제더라고요. 제가 풀어보니까. 그래서 살짝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서 자, 1번. 다음 중 노인부양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이시나요? 네. 자, 1번. 노인이 되면 나타나는 노인의 사고가 뭘까요? 빈곤, 질병, 고독, 무의. 여기에 건강이라고 돼 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을 때 이게 옳은 것인지 아닌 것, 잘못된 것인 건지 기본이죠? 그걸 문제를 잘 숙지를 하고 풀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건강의 X, 건강이 아니라 질병이죠. 사고는 네 가지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2번, 가족 부양의 비중은 높아지고 사회 부양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다? X죠. 어떻게 되고 있죠? 가족 부양 비중은 낮아지고 예, 사회 부양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죠. 요즘에 유치원들이 없어지고 뭐가 생기고 있어요? 주간보호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저희 동네에도 지금 유치원이 많이 없어지고 문을 닫고 지금 생기고 성황을 이루는 곳이 바로 주간보호센터예요. 근데 거의 유치원이랑 하는 거는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봉고차로 실어도 날라주고 이제 오전 내에 간식도 주고 점심도 주고 활동도 하시고요. 자, 그래서 가족 부양 비중은 낮아지고 사회 부양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다. 그걸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노인 부양을 위해서는 공적 부양만 필요하다. 아까 가족 부양은 뭐죠? 사적 부양이죠. 사적 부양. 그리고 사회 부양은 공적 부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노인 부양을 위해서는 공적 부양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적 부양도 필요하죠. 여러분들 제가 문제 푸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뭐뭐만, 뭐뭐뿐이다, 절대, 뭐뭐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거의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겠으면 절대, 뭐뭐만, 뭐뭐뿐이다. 이런 약간 극단적인 표현들은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다. 틀린 말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그 다음에 4번. 현재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에 대한 사회적 부양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으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죠. 요즘 젊은 세대들 어때요? 애 키워야지, 돈 벌어야지, 솔직히 뭐 부모님들 불편하셔도 이렇게 부양할 수 있는 분이 뭐 얼마나 되실까요? 그죠? 네. 요즘에는 맞벌이 가정이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국가와 사회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사회에 진입했대요? 고령화. 그 다음에 뭐죠? 고령. 그 다음에 초고령. 이것도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잘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몇 프로 이상? 7%. 오. 그 다음에 고령은요? 14%. 그 다음에 초고령은 20%예요. 오,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네요. 아니 지금 이 상태로 시험 보셔도 거의 붙으실 것 같아요. 고령화는 7%, 고령은 14%, 초고령은 20%인데 우리나라 벌써 고령사회에 몇 년도에? 2018년도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2026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정책이랑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거예요. 노인 정책들이. 보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 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체 인지 기능의 약화됨을 방지하여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은 뭘까요? 4번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요거 별표 2개 한번 쳐보실래요? 별표 2개. 요거 시험 문제에 출제될 확률 굉장히 높아요. 개편되고 새로 등장한 부분이라서 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는 등급 받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걸까요? 등급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까요? 못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등급 외 A, B 등급 외 A, B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용하신다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 옆에 등급 외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노인복지사업 유형 중에 건강보장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가 또 새로 개편되면서 추가가 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건강보장사업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1번 노인 실명 예방 사업인데 나머지 이제 3번 독거노인 보호사업과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랑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은 노인 돌봄 및 지원 서비스예요. 그래서 요거는 페이지 28페이지라고 적어두시고 나중에 숙제 안 되셨으면 교과서 28페이지를 펴가지고 다시 한번 요거를 잘 봐서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예, 28번, 3번, 문제 3번은 28쪽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노인복지사업 유형 중 시군구의 사업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시군구 주체 예, 이런 것들이 살짝 어려운데 요것도 28페이지 아주 자세히 나오니까 28페이지라고 적어놓으시고 나중에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1번 독거노인 보호사업 요것도 시군구예요. 예? 그리고 아까 나왔던 4번의 노인 실명 예방 사업은 주체가 어디냐면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사업이에요.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이 사업을 해주고 있어요. 안 그러면 시군구에서 하면 여러분 실명예방 솔직히 어떤 질병들이 실명이 될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뭐있죠? 녹내장. 그쵸? 녹내장 같은 것들이 이런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이걸 시군구에서 다 이걸 예방을 해주고자 뭘 건강진단을 해주고 이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시군구에서 해주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시군구에서 주체에 해당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몇 번이에요? 정답은 4번이에요. 네. 4번. 네, 4번.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갈게요. 요것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 요 문제에도 5번에도 별표 2개. 별표 몇 개? 2개. 별표 2개 짝짝 쳐주셔야 돼요. 노인 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은 2번. 그쵸? 여러분들이 2번이라고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정답은 3번이에요. 학대 노인 전용 쉼터. 요게 개편된 교과서에 새로 실린 거고요. 노인 보호 전문기관은 원래부터 있었다 없었다? 원래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요 문제 내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요 문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별표 2개 쳐놓으시고요. 잘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인 보호 전문기관은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을 발견하고 상담 보호,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대 노인을 이제 일정 기간 보호하고 심신치유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어디다? 학대 노인 전용 쉼터다. 요거 별표 2개. 페이지는 32페이지라고 적어두세요. 32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고 요거 문제 출제될 확률 거의 80% 이상이에요.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으로 넘어갈게요. 또 나오죠? 다음 중 학대 노인 전용 쉼터의 주요 업무가 아닌 것은 나왔어요. 자, 1번 학대 피해 노인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맞아요? 맞아요. 예, 맞죠. 그 다음에 2번 학대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맞죠. 학대 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요것도 맞아요. 네. 그 다음에 4번 학대 피해 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학대받은 노인을 발견하고 상담하고 보호하는 곳은 어디다?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다. 거기다가 옆에다가 써주세요. 5번 옆에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요걸 그래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5번에 별표 2개, 6번에 별표 1개, 5번, 6번 잘 알아두시고 페이지는 32페이지 잘 알아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요런 문제 헷갈려요, 여러분.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인 장기 요양 급여 대상자가 누구예요? 몇 세 이상? 일단 65세 이상. 근데 65세 이상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누구죠? 65세가 안 됐어도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치매라고 하시면 안 되고 노인성 질병을 갖고 있어야 돼요. 키포인트인데요. 노인성 질병이라고 안 하고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 딱 나왔던 거. 치매. 그 다음에 파킨슨. 그 다음에 뇌졸중. 뇌졸중인가요? 중인가요? 뇌졸중이죠. 그쵸? 요거 세 가지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교과서에 뭐 지즈마카 출혈, 뇌내출혈, 뭐 어쩌고저쩌고 질병명이 많지만 그것들은 다 통틀어서 통칭 뭐라고 한다? 뇌졸중인 거예요. 뇌졸중에 뭐가 있어요? 막힌 거랑 터진 거. 막힌 건 뭐죠? 뇌경색이고 터진 거. 뇌출혈. 요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65세가 안 됐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환자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내가 65세인데 뇌출혈이 와가지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급여 대상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는 급여 대상자가 아니다. 그것도 잘 알아두셔야죠. 자, 그래서 1번. 결핵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5세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65세 이상이면 노인성 질환이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뭐가 키포인트냐면 신체 활동이 어렵다고 돼 있잖아요. 65세 이상인데 신체 활동이 어려워요. 그러면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에요. 예, 되게 헷갈리시죠? 예. 그 다음에 65세가 넘어가면 노인성 질병은 관계없이 신체 활동을 봐야 돼요. 혼자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 예, 그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진전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4세는 대상이 아니다. 진전이란 뜻이 뭐예요, 선생님? 진전은 파킨슨의 약간 증상이에요. 파킨슨 환자를 혹시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실습하시면서? 실습하실 때? 거의 다 치매 환자시던가요? 아니, 약간 썰시는 네, 떠시는 파킨슨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 뭐라고요? 떨림을 진전이라고 해요. 예, 근데 그냥 파킨슨으로 인한 진전도 있지만 본태성 진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뭘까요? 두전. 머리 떠시는 분, 수전. 예, 팔 떨리시는 분, 이런 분도 진전으로 예, 들어가서 노인성 질병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진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진전도 노인성 질병으로 보시면 돼요. 예. 파킨슨 환자가 제가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대학에서 실습을 하는데 대학 병원에서 여기서 이제 너무 지루하니까 제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재밌는 얘기일까요? 슬픈 얘기일까요? 어쨌든 하나 전해드리고 이제 간호학과를 다니게 되면 대학병원에서 실습을 하는데요. 환자 한 명씩을 전담을 해줘요. 이 환자 너 이제 잘 친해지고 해서 레포트 써와. 너는 이 환자 레포트 써와. 이래가지고 같은 병동에서 저랑 이제 짝을 이룬 친구가 서로 할머니 한 분씩을 이제 맡았어요. 제 할머니 이름은 땡, 성은 기억이 안 나고 땡 교수님. 제 친구 할머니는 김인지 인지 뭐 박인지 기억이 안 나. 땡 예수님. 그래서 환자분 성함 뒤에 이제 님자를 붙이니까 제 환자 성함은 할머니는 교수님이고 제 친구 할머니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을 떼니까 이제 서로 만나서 실습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또 의지가 되고 막 이렇거든요. 학생 간호사 정말 서러워요.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만나면 이제 야 윤희야
예수님은 잘 계셔? 우리 예수님 잘 계셔. 교수님은? 교수님 잘 계시지. 근데 제 친구 그 환자분이 파킨슨 환자분이었어요. 그래서 걔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내가 밥을 이렇게 떠먹여주면 고개를 가만히 못 드시고 이렇게 떠신다고 그 하면서 화장실을 또 데려가려고 하는데 신발까지 다 신겨드리고 침대에서 딱 내려서 할머니 가시죠! 이제 대학교 3학년이면 21~2살 이 나이밖에 안 되고 얼마나 저희는 또 혈기가 왕성해요. 할머니 이제 팔짱을 끼고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딱 끄는데 출발을 못 하시네. 파킨슨의 특징. 동작이 빠르다 느리다? 느려요. 그래서 일단 동작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아니 할머니가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급하신 것 같아가지고 팔짱 딱 끼고 가려고 그랬더니 글쎄 얼음장 붙은 것처럼 꿈쩍도 안 하는 경우 그래가지고 계속 당겼더니 그때부터 이제 발동이 걸려가지고 발동이 걸리면 어떻게 된다? 발동이 또 먹기가 힘들어요. 종종 걸음을 걸으면서 이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파킨슨의 증상이 제 머릿속에 내리에 딱 박혔어요. 가장 중요한 증상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진정과 서동증이라고 하죠. 동작이 어떻게 된다? 느려지는 얼굴 생김새가 그렇지 않으셨는데 우울해지고 그리고 어깨 쪽이 경직되면서 구부정한 모습. 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파킨슨 환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진전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하죠. 진전, 키포인트. 그래서 2번 진전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65세가 안 됐지만 뭐가 있어요? 고일성 질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혈관성 치매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40세는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죠. 여기에 키포인트가 치매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 혈관성이라고 돼 있어요. 혈관성 치매는 뭐죠? 그쵸? 아니 진천 수강생분들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대답이 정말 이렇게 잘 나오시는 분들 처음 봤어요. 네. 혈관성 치매는 뭘로 인한?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예요. 뇌졸중.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근데 어디에 많이 올까요? 막힘 환자분들한테 많이 오겠죠. 뇌로 가는 산소 혈극도 공급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 부위의 뇌세포가 많이 손상이 되면서 치매 증상이 일으키는 거. 그게 혈관성 치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산하신 분들 많으시죠? 네. 왜 이제 애기 낳고 이제 나이 중장년층 되면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내가 치매는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임신을 겪으면서 임신할 때 몇 주 동안 아기를 갖고 있죠? 40주 동안 임신을 하면서 우리의 피가 어디로 가요? 애기한테 가죠. 우리가 항상 누워있는 게 아니고 활동을 하잖아요. 뇌로 가는 혈류량이 적어지면서 임신하는 기간 동안 뇌세포 파괴가 굉장히 많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깜빡깜빡하고 그 건망증을 느끼게 되는 게 그 출산으로 인한 그것 때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혈관성 치매 이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병원 입원 중인 노인은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거 키포인트죠. 요게 맞는 거예요.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옆에다가 페이지는 34에서 35페이지를 적어두시고 다음에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55세는 대상이 아니다. 기저핵이라는 게 어디 부분일까요? 뇌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퇴행성 질환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워. 뇌질환, 아까 노인성 질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5세가 안 됐지만 급여 대상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노인 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 가족 친족은 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인은 할 수 없다?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도 할 수 있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는 거고요. 할 수 없다 아니고요. 할 수 없다에 X를 치셔야죠. 그 다음에 2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가입자는 누구죠? 국민이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예요. 보험자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이거 마이크 꺼야 되겠다. 너무 물려가지고.
끄고 해도 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인지지원 등급은 경증 치매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이 조정되었다. 요게 바로 정답이에요. 요거 문제 8번도 별표 2개. 별표 2개 쳐주세요. 예전에는 등급이 몇 개였었죠? 5등급에 이제 인지지원이라는 게 그게 추가가 된 거예요. 인지지원 등급. 예전에는 3등급까지밖에 없었어요. 요거는 이제 누구? 경증 치매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등급을 받을 수는 없는 경증 치매 환자분도 이제 장기 요양 등 그거에 보험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치매 증상 악화 지연을 위해서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주야간 보호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급여 대상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유효기간을 몇 개월 범위 내에서 가감해서 조정할 수 있죠? 6개월이에요. 12개월 X하고 6이라고 표시해 주시고요.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장기요양 등급의 유효기간 원래는 몇 년이죠? 원래는 1년이에요. 1년인데 이 등급위원회에서 6개월을 가감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은 1년 6개월 있다가 다시 갱신하세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요. 네, 아시겠죠? 아니면 이제 겹쳐서 똑같은 등급을 받으면 1등급은 몇 년? 4년. 2등급은 몇 년? 3년? 2년? 3년이죠. 네, 3등급은 1등급은 유효기간이 4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2등급에서 4등급까지가 3년이고 5등급이랑 인지지원이 이제 2년인데 이제 요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6개월씩 가감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는 장기요양 4등급에 해당된다. 부분적으로 3등급이죠. 요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심신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적으로 2등급은 상당 오, 잘하시네요. 3등급은 부분적으로 4등급은 일정 부분 5등급은요? 치매 대상자 인지지원 요것도 치매가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셔야죠. 1등급은 어느 쪽으로? 전적으로. 그 다음에 2등급은 상당 부분. 말장난인 것 같긴 한데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와? 그죠? 잘 알아놔야 돼요. 3등급은 부분적으로, 4등급은 일정 부분. 그 다음에 5등급 치매, 인지지원도 치매라는 그게 있어야지 이제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한숨 쉬시죠. 아니 진짜 우리가 시험 볼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시험 볼 때 긴장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강의할 때 시험 볼 때하고 아니 완전히 다르죠. 네, 제가 강의할 때 1번부터 5번까지가 굉장히 어렵게 난 해가 있었어요. 그날 그 해의 합격률이 60%도 안 됐을까? 그랬어요. 어쨌든 90%를 항상 우회하는 합격률인데, 왜냐하면 수강생분들이 들어가서 시험 문제를 딱 보는데 1번부터 어려운 거예요. 아, 그래서 괜찮아. 2번 풀면 돼. 2번 어려워. 3번을 봐도 3번도 어려워. 4번을 보니까 4번도 어려운 거예요. 5번까지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강사인 제가 봐도 이거 풀면서 기출문제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해놨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시험 보러 가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뭐만 차리면 살아요? 정신만 차리면 살듯이 정신을 똑띠, 단디 차리고 시험 보셔야 돼요. 멘탈이 무너지면 안 돼요. 예, 이런 문제, 모르시는 문제는 이렇게 좀 뛰어가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풀으셔야죠. 자, 그 다음에
요 페이지까지 하고서 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번 치매 증상 악화 지원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 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의 인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 요약 등급은 인지 지원 등급. 요 문제에도 별표 2개 쳐주세요. 인지 지원 등급도 시험 문제에 출제될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37페이지예요. 37페이지 적어놓으시고 이따가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는 필요한 용구를 제공한대요. 용구. 대여를 해주거나 뭐 구입을 알선해 준다거나 알선하면 안 되는 건가? 어쨌든 구입처를 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 복지용구 대여. 기타 재가급여죠.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네, 5번 기타 재가급여. 방문 요양은 말 그대로 방문해서 요양보호사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방문간호는 누가? 방문간호사가 하는 거고요. 주야간보호는 대상자가 센터에 가서 이제 케어를 받으시는 거고, 단기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보호해주는 센터를 말하는 거죠. 정답은 5번이고 페이지는 39페이지예요. 39페이지. 자, 그 다음에 11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재원 조달과 본인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5%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맞나요? 20%를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돼 있어요. 거기에 20%라고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본인 부담금이 없다? 있어요. 몇 프로 깎아주죠? 40에서 60인데 주로 50%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반만 내시면 돼.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이다. 그러면 이분들은 10만 원만 내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구예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말고 본인 부담금 혜택 받으시는 분들 또 있는데 누구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그쵸?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드리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글씨 진짜 잘 쓰죠? 네. 아, 진짜. 엄청 빨리 쓰시네. 아, 이렇게 크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더 커야죠. 요것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인데 요거는 요렇게 빗금친 거는 1종이고요. 요 중간에 옆으로만 돼 있는 건 2종이에요. 뭐 2종?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국가에서 최저생계비로 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생활비랑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생활비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의료비를 서비스 받을 수 있게 주는 건데, 일종은 뭐냐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이런 후손들, 그리고 누구? 탈북자. 우리나라에서 좀 살기가 어렵지만 생계비까지 없지는 않지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람이 일종이고요. 일종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다 2종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거의 다 뭘 받는다? 의료비 지원은 거의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병원 가서 본인 부담금을 내시는 분들은, 반을 내시는 분들은 누구? 일종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 몇 프로? 55%. 교과서에서는 거기 수급자 주의사항에는 50%라고 나오고 또 그냥은 40에서 60%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원장님한테. 40에서 60 써있어요. 네, 40에서 60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그래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보다는 생활 형편이 좀 나으시니까 본인 부담금을 낸다 안 낸다? 낸다. 50% 정도는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하고 있었죠? 네, 11번에 이제 3번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의 40에서 60%를 경감해준다? 아니죠.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을 내야 안 내요? 안 낸다. 40에서 60% 내는 사람은 누구다? 저소득층 아니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경우라도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맞아요. 여기 있으신 분들도 다 비급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부담하셔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재원은 보험료, 국가지원, 본인 일부 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이중 보험료는 몇 프로에서 몇 프로? 15에서 20%가 아니고 이제 보험료가 60에서 65%. 보험료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말하는 거예요. 건강보험료에서 60에서 65%를 이 사업에 지원을 하고 국가지원이 보험금 60에서 65%.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원해주죠. 몇 프로? 20%.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이 10%. 그쵸? 10에서 20%. 그래서 15에서 20%. 요걸로 이제 재원을 조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국민건강보험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조달하고요. 그 다음에 20%는 국가에서 하고 나머지 20%는 본인 부담금, 국민들이 본인 부담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알아두시면 되죠. 자, 12번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가 너무 어렵다고 걱정들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조금 익숙해지실 거예요. 몇 번씩 다시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돼요. 자, 12번. 장기요양 인정서의 수급자 안내사항을 잘못 설명한 것은 요거는 페이지 43쪽이라고 적어놓으시고 반드시 수급자 유의사항이라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숙지하셔서 딸딸딸딸 외우셔야 돼요. 자, 1번. 수급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기관에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해야 된다. 맞다 틀리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의료급여 제3조 1항 1호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나요? 아니요. 제가 아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몇 프로? 50% 또는 40에서 60% 정도 본인 부담금 면제되시고요. 누가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깎이는 거고 누가 본인 부담금을 안 낸다 그랬어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다. 그래서 잘못 설명한 거 정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장기요양 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장기요양 보험료를 따로 내고 있나요, 지금? 따로 내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내면 그 안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들어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니까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시면 장기요양보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4번. 장기요양 인정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에 동그라미 별표 쳐주세요. 내 판정에 내가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갔는데 3등급 받았어요. 근데 2등급인 것 같아. 그러면 며칠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라고요?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 청구를 다시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장기요양 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및 비급여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본인이 부담한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43페이지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3번.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자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지원사업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은 요거는 개편 전에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별표 2개 13번에 별표 2개 페이지는 46쪽 써놓으시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험공단에서 하는 거 등급 외자를 위한 거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이랑요, 노인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써주세요. 5번에 있어요. 5번. 정답은 5번이거든요.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꾸 등급을 받은 사람이 많아지면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죠. 가지나 요즘에 건강보험공단이 흑자예요? 적자예요? 적자죠. 젊은 사람들이 돈을 내서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양받을 노인들은 늘어가고 부양해야 될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만성 질환자를 사례관리해서 관리를 좀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등급을 받지 말라고. 돈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같은 거 있는 분들을 사례 관리해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리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만성질환자 사례 관리 사업이랑 노인 건강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써놓으세요. 5번 밑에. 어떻게 어렵다. 참말로. 요거 두 가지는 어디서 하는 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사업이다. 요거는 노인 건강관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노인 체조, 게이트볼 뭐 이런 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금 해주고 있어요.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 48페이지 적어놓으시고요. 자, 1번 신체 인지 향상 프로그램. 요게 바로 기능 회복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자, 2번 보세요.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요거는 신체 활동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3번 행동 변화 대처. 요거는 치매 관리 지원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관찰 및 측정. 이건 뭘까요? 간호처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일상 업무 대행.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페이지 48페이지라고 적어놓으시고 꼭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표준 서비스 내용 중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48페이지 펴보시면 교과서 있는 분들 계세요? 네.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라고 돼 있죠. 거기서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랑 간호처치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자 1번에 보시면 관찰 및 측정이라고 돼 있죠. 요거는 누가 하는 걸까요? 간호사가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요건 뭐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시나요?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것도 간호사의 업무고요. 그 다음에 4번 일상생활 동작훈련. 이거가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라서 이것도 요양보호사분들이 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배설 간호. 요거는 간호라고 친절하게 써있잖아요. 간호라고 들어가 있는 건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 페이지는 48페이지 문제 많이 나왔죠. 두 문제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6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 중 요양보호사 업무에서 제한된 서비스는 아까 뭐라고 했죠?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랑 간호처치 서비스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페이지는 51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51페이지 거기 맨 윗줄에 보시면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응급의료, 간호처치 서비스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17번 시설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중 입소 계약 단계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입소 계약 단계라면 어떤 단계일까요? 입소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자 그러면 1번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이거는 아직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정답은 2번이에요. 예. 그 다음에 3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요것은 생활 단계, 입소된 상태고요. 그 다음에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요것도 입소하고 있어서 생활을 하시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5번.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요거는 퇴소 단계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왜냐하면 계약 단계에서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정보를 알아야지 내가 들어갈지 말지 결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페이지는 67페이지, 67페이지 적어주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도 시험 문제 잘 나는 부분이죠. 별표 1개 쳐주시고요. 다음은 시설 노인을 위한 윤리 강령 중 어떤 권리에 대한 설명인가? 그쵸. 가정과 같은 환경을 동그라미 치시고요. 별표 2개 쳐주세요. 어디와 같은 환경에서? 가정과 같은 환경. 이게 바로 키포인트예요. 요 말이 들어가면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예요.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기, 온도, 청소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 목욕, 의복, 침구 세탁 등 노인의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 연락 장치를 필요한 장소에 설치해야 된다. 모두 안락하고 안전하고 요거에 관계된 거니까 정답은 4번이죠. 페이지 68페이지 적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좀 헷갈리기 때문에 요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안락한 거, 가정과 같은 환경, 요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9번. 다음은 시설 노인을 위한 윤리 강령 중 어떤 권리에 해당하나? 치매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진다. 가족은 면회나 전화 등을 통해 노인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자, 1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인가요? 아니죠. 2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요게 정답이죠. 페이지 69페이지고요.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 번호로 넘어갈게요. 다음 내용과 관련이 깊은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는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해서 식단을 운영한대요. 그 다음에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시 노인의 의사를 반영한다. 자, 1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정답은 1번이죠. 그 다음에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이런 것들은 다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4번 보세요. 20번에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키포인트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과 같은 환경이라는 말이 나와야지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이라고 했어요. 페이지는 71페이지 적어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21번. 노인이 원치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하는 학대 행위는 신체적 학대죠. 때리거나 밀치거나 이런 것도 다 신체적 학대고. 할머니한테 막 욕을 해, 며느리가. 이 노인이야! 내가 너 때문에! 막 반말해가면서. 그러면 무슨 학대죠? 정서적 학대죠. 그리고 저번에 병원에 어떤 환자분이 오셨는데 할아버지인데 병원에 들어오자마자 그 냄새가 정말 제가 맡아보지 못한 그런 냄새가 나셨어요. 한 80대 중반 정도? 근데 빼입고 오시긴 또 엄청 막 빼입고 오셨는데 이런 반딱반딱하게 빼입으신 게 아니라 어디서 주워갖고 입으신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코트에 막 흙 다 묻어있고 빵모자도 쓰셨는데 그것도 어디서 굴러다니던 걸 쓰고 오셨는데 어쨌든 냄새가 나더라고서 목욕을 좀 안 하셨나 보다. 어떤 처치를 위해서 뉘어놓고 다리를 걷었는데 다리에 뭐가 묻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뭘까요? 똥이 묻어있었어요. 말라 비틀어진 채로. 그러니까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래서 제가 노인학대가 의심돼서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누구랑 사세요? 그랬더니 며느리랑 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노인학대는 뭐에 해당되죠? 방임이죠. 방임. 노인을 씻지 않고 기초적인 그런 생활 환경을 제공하지 않았잖아요. 의식주에서 목욕을 시키거나 옷을 깨끗한 걸 입히거나 이러지 않고 노인을 내방쳤다. 한마디로 내방쳤다. 방임이죠. 그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페이지는 21번의 페이지는 80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22번 다음 내용은 노인의 학대 행위 중 어떤 학대에 해당하는가?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하고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뭐죠? 정서적 학대죠. 내가 읽어봐서 내가 노인이면 기분이 나빠. 그러면 정서적 학대예요. 내 신체적인 손상을 당했어. 힘들어. 그러면 신체적 학대고 나를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 그러면 방임이죠. 근데 내 통장에서 내 허락도 없이 비밀번호를 알아서 돈을 다 빼갔어. 경제적 학대죠. 예,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잘. 23번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옷과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알몸으로 목욕시키는 행위는 성적 학대죠. 페이지는 82페이지고요. 거기서 5번 6위는 뭘까요? 내다 버리는 거죠. 이제 할머니를 입소시켜놓고 전 가족이 이민을 간다거나 연락처를 안 남겨놓고 이런 경우도 해당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4번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요구 별표 2개 쳐놓으세요. 헷갈릴 수 있어요. 이 문제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학대 행위는 경제적 학대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이거는 방임이에요, 여러분. 네, 방임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적 학대라는 것은요. 노인의 돈을 갈취하거나 허락도 없이 내 유서를 작성하거나 상속 문제 같은 거를 내 허락받지 않고 자기 앞으로 돌려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경제적 학대고요. 할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도 그걸 지원해 주지 않고 제공해 주지 않는 거는 뭐다? 방임이에요. 그건 뭐예요? 내방친 거잖아요. 제가 아까 내방친 건 뭐라고 했죠? 방임이에요. 경제적 학대라고 헷갈리지 않게 별표 2개 쳐주셔야 되고요. 페이지는 84페이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문제 틀릴 수 있다 없다? 있다.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한 문제라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잘 알아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25번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 중 산업재해를 당했어요. 이때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내용에 따라 몇 년간 유효하죠? 3년에서 5년을 유효해요. 근데 내가 좋은 요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산재를 당했어요. 근데 퇴직했어.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재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 3번에 3년 혹은 5년 밑에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적어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헷갈리실 수 있어요. 내가 그만뒀어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적어놓으셔야죠. 93페이지 적어놓으세요. 네. 저는 수술장에서 근무했어요. 5년을 저기 양산병원에 있는 수술장에서 근무했는데 거기는 찔림 사고가 많아요. 찔림 사고도 산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찔림 사고가 뭘까요? 주사 바늘에 찔리는 건데 어떤 환자들? 에이즈도 있을 수 있고요. 간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매독 굉장히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수술방에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은 그런 환자분들은 앞에 크게 명찰을 달고 와요. 만약에 뭐 에이즈면 에이즈라든가 에이즈라고 안 하죠. 이렇게는 안 써 있고 HIV 바이러스 이름 해놓고 포지티브 뭐 VDR에 이제 의료진이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써놓으면 의사들은 미리 알고 있죠. 내 환자가 어떤 감염 이제 매개체가 있다 그러면 장갑 막 2개씩 끼고 막 고글 끼고 막 의사분들도 힘들죠. 그리고 눈에 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눈에 튀면 감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바늘 찔림 사고는 혈행성 감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막 된장찌개 먹고 이러면 올마요 안 올마요? 안 올마요. 같이 밥 먹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손에 상처가 있는데 그 환자 피가 튀었다거나 내 눈에 들어갔다거나 그 환자를 찔렀던 바늘을 내가 찔렀다. 이러면 이제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러면 간호사가 내가 퇴직을 했어도 내가 그날 일어난 일을 기록만 잘 해놓으면 기록을 해놓고 또 이제 보고하는 데가 있어요. 그걸 보고를 해놓으면 내가 그 직장을 그만뒀는데 나중에 찔려서 발병이 됐어요. 그러면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거 잘 알아두시고요.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제가 시간만 많으면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쭉쭉쭉쭉 나가요.
내일도 2시부터 6시까지는 제가 할 건데 짬짬이 이렇게 조금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26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여기부터는 좀 재밌어요. 지금까지 지루해. 뭐 숫자 나오고 무슨 뭐 용어 막 길고 이런 거 재미없는데 이런 건 재밌어요. 26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중 손목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2번. 2번이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워 먹는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워 먹는다. 이런 거 손목 꺾고 있는데 지금 요거 손목 통증 맞잖아요. 이런 문제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문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1, 3, 4, 5번은 나머지는 다 어깨 통증과 관련된 스트레칭이에요. 자, 그 다음에 27번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제가 아까 감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혈액성은 여러분들이 옮을 일이 거의 없어요. 왜? 할아버지 뭐 주사 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혈액성 같이 밥 먹어도 안 옮는다고 했죠? 근데 어떤 것들이 옮을 수 있어? 가장 요양보호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질환이 있죠? 기침. 우리나라에 아직 결핵 환자가 많다 적다? 많아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결핵 환자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사회활동하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내 결핵 환자가 지금 내 옆에 와서 막 말을 하는데 그게 침방울이 막 튀잖아요. 이렇게 입이 있다고 하면 침방울이 튀어요 안 튀어요? 튀게끔 돼 있거든요. 이 침방울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내가 이제 들이마시거나 이러면 옮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비말 감염이라고 해요. 비말 감염. 자, 그래서 1번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건을 함께 쓰면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절대 안 된다? 물건을 같이 쓴다고 감염이 되나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 환자가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침방울이 날아다니거나 그 침이 내 입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감염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독감 예방접종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한다. 맞죠?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내과가 문전성시를 이루잖아요. 뭐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 때문에. 그리고 무료 독감 환자분들은 또 날짜별로 오시는 날짜가 있는 거 아시죠? 맞았어요. 예, 꼭 맞으셔야 돼요. 10월부터 12월까지. 그 다음에 그 옆에 가로 열고 독감은 12월부터 5월까지 유행한다는 거 보고 써놓으세요. 12월부터 5월까지 독감이 유행하기 때문에 12월 전에 맞는 것을 권장하는 거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3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2, 3일간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다. 맞아요.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굉장히 센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예방접종이 있다 없다? 없어요. 노로바이러스는 예방접종이 없어요. 이런 바이러스는 변이가 계속되기 때문에 예방 백신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솔직히 인플루엔자, 독감도 맞으면 100% 차단되나요? 그게 아니라 이제 유행할 것 같은 그런 거를 백신으로 넣는 거고요. 신종플루 같은 거 확실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확실하게 예방이 될 수 있게끔 백신에 넣어놓는 거죠. 하지만 독감 바이러스도 변이가 계속되고 변종이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딱 100% 이제 차단되는 게 아니라 유행할 걸 미리 점 찍어서 그거에 대한 거를 예방주사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100% 차단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환자분들을 돌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맞아야 되죠. 몇 월에서 몇 월 사이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꼭 맞으셔야 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옹은 대상자와 접촉을 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예, 이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머리띠는 살충 성분이 포함된 샴푸 제제로 치료한다. 이거 다 맞죠? 정답은 1번. 페이지는 120페이지 적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28번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 중 머리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55도 이상의 5분 이상 노출 시에도 3일 되지 않는다? 3일 돼요. 55도 이상 5분 이상 하면은 3일 되고요. 2번 수건, 옷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 아니요. 상관이 있죠. 예, 같이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감염 대상자가 착용한 의류 침구는 고온으로 세탁하여도 효과가 없다?
효과가 있어요. 뜨거운 물로 세탁하고 고온으로 기계 세탁하면 기계 세탁해서 건조되면 이제 사멸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4번. 침구류, 수건, 옷, 옷장 등에 떨어져 있던 이는 48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멸한다? 아니요. 돌아다니다가 네. 48시간이 지나도 살아남아서 감염된 사례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5번. 살아있는 머리니 감염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치료한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죠. 저 어릴 때는 머리띠가 진짜 흔했어요. 그래서 시골만 갔다 오면 일을 얼마 와가지고 엄마가 찬빗으로 맨날 그거 빗어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요즘은 좀 덜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29번. 노인성 질환 중 호흡기계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요것도 잘 문제를 읽어보셔야 돼요. 자, 1번. 위암과 대장암은 치료 후 5년간은 병원에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검진을 받는다. 맞아. 맞죠? 암은 생존을 몇 년으로 봐요? 5년으로 보면 5년 이상 재발하지 않으면 뭐라고 판명해요? 완치됐다고 판정을 해요. 그래서 5년 정도는 재발 여부를 확인해서 정기검진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설사의 경우,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잘못됐어요. 호흡기계 질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소화기계 질환이에요. 예, 문제가 잘못됐어요. 소화기계 질환이라고 바꿔놓으시고요. 자, 2번. 설사의 경우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를 피해야죠. 장 운동이 잘 되면 배변이 원활한 거고 장 운동이 잘 안 되면 변비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를 피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항암제, 마약성 진통제, 제산제 등은 변비를 유발하는 약물에 해당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마약성 진통제는요, 이제 부교감 신경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이 이완이 많이 돼요. 그러면 뭐도 이완될까요? 장도 이완이 돼요. 장이 쫙쫙 수축을 해서 똥을 쫙쫙 내보내줘야지 변비가 안 생기는데 장이 이렇게 늘어져 있고 자기가 역할을 안 해요. 그러면 변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마약성 진통제 변비 생기는 거고요. 제산제 뭐죠? 제산제 어떤 역할을 하는 약이에요?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은 지사제. 제산제는 위액 분비를 위액을 중화시키는 약이에요. 근데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들어간 약을 이제 제산제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제산제에 이런 성분이 들어가는데 마그네슘은 원래는 설사를 일으키지만 알루미늄은 변비를 일으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알마겔이라는 약 들어보셨어요? 네. 알마겔은 제산제인데 알루미늄도 들어있고 마그네슘도 들어있다고 해서 알마겔이에요. 그래서 알루미늄, 마그네슘이 염기이기 때문에 산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알루미늄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를 일으킬 수 있다? 변비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마약성 진통제나 제산제 등은 뭐를 유발할 수 있다? 변비를 유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 우유는 장의 운동력을 높이고 변이를 느끼게 하므로 변비 대상자는 적극적으로 섭취한다? 맞죠? 우유를 먹으면 화장실 가신다는 분들 꽤 있으세요.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 요양보호사는 속이 쓰리다고 하는 대상자에게 위험인 것 같으니 약을 먹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해줘야 된다? 아니야. 안 되죠. 대상자의 질병명을 예측하거나 수술 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런 말을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말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의사들만 진단을 얘기할 수 있죠. 요즘에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병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인터넷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원장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이러면 원장님 뭐라고 할까요? 거기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이나 어떤 인터넷 같은 잘못된 정보를 맹신하시면 안 되고 그 대상자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예, 그거 꼭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몇 번이라고요? 5번이 정답이고요. 페이지는 137페이지 적어놓으시면 돼요. 자, 30번까지 하고 쉴게요. 30번. 다음 중 고혈압 관리법으로 137페이지. 고혈압 관리법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정상 체중은 어떻게 구하는 거죠? 내 키에서
내 키에서 100을 빼. 그 다음에 0.9를 곱하면 그게 정상 체중이에요. 키에서 100을 빼고 0.9를 곱한다. 이게 표준 체중이죠. 그 다음에 2번 염분을 하루에 6g 이하로 섭취한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뭐가 된다? 고혈압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소금을 많이 먹으면 짜죠? 짜면 뭐 들이키죠? 물을 막 들이키죠. 그러면 혈액으로 가는 혈류량이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물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럼 혈관이 빵빵하게 부풀면서 고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드셔야 되는데 소금은 NaCl이라고 나트륨과 염소로 구별돼 있죠. 소금은 6g이지만 나트륨 함량은 WHO 기준으로 2000mg. 이게 하루 권장량이거든요. 라면 한 봉지에 몇 그램 들어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라면에 1500mg. 라면 하나 먹으면 그날 먹을 나트륨 양을 거의 한 4분의 3을 그냥 4분의 3 맞나? 4분의 3을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라면의 나트륨 함량이 되게 높아요. 근데 한 끼만 먹어요?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또 많이 먹는다? 젓갈류, 김치, 영장식품, 국물 같은 거 많이 먹기 때문에 염분 섭취가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일주일에 3 내지 5회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죠. 그 다음에 4번.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고 여기까지는 좋았어. 저지방 유제품과 저지방 먹어야죠. 그죠? 고혈압 환자들. 그 다음에 포화지방산을 피한다? 아니요. 섭취한다. 섭취한다 해야 한다. 아니 섭취는 되게 헷갈리는. 잠깐만.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고 저지방 유제품도 포화지방. 포화지방을 섭취해야지. 포화지방. 이거 못하났네. 안 되지. 불포화지방산인 것 같은데. 정답은 4번이거든요. 네. 저도 네. 이거 답을 해놓고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 포화지방산이 좋은 거예요? 불포화지방산이 좋은 거예요? 포화지방. 그쵸? 네. 이거 문제가 잘못됐네. 지금 보니까. 답이 없다는 거. 아니 답은 답은 4번인데 포화지방산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불자를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불자가 없다면 여기까지 맞았다 이거. 저지방 유제품과 저지방 유제품을 피한다는 게 틀렸네요. 포화지방산을 피하는 건 맞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이게 잘못된 포화지방산은 포화와 불포화를 연결해 있어요. 이거는 149페이지예요. 149페이지. 포화와 불포화를 구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네요. 포화랑 불포화 중에 뭐가 더 좋은 거라고요? 불포화. 포화지방산은요, 이름이 왜 그렇게 붙었냐면 탄소에 이게 분자 연결 구조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조가 있는데 포화지방산은 여기에 연결이 다 이렇게 촘촘하게 돼 있어가지고 붙을 데가 없는 거예요. 분자 구조가. 근데 불포화지방산은 여기 이렇게 유동성 있게 비어있는 곳이 있어요. 분자 구조에서. 그래서 얘네들은 포화지방은 꽉 차서 분자 구조가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나 이런 데서 경화유, 딱딱한 우유죠. 유동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몸에 들어가도 굳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고 안 좋은 거고요. 불포화지방산은 유동성이 있어서 좋은 그런 지방산이죠. 그래서 그거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포화는 나쁘고 불포화는 좋다. 저지방 유제품을 피하면 된다. 저지방 유제품 이런 게 함정이죠. 함정.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남성은 하루 기준 2잔 이하, 여성은 1잔 이하로 음주를 제한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31번 시작할게요. 다음 중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운동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평평한 흡길 걷기. 그죠. 4번 평평한 흙길 걷기에 나머지는 다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것들이죠. 계단을 오른다거나 장거리 걷기, 등산, 달리기 이런 것들은 관절염 환자들한테 좀 무리고요. 이런 평평한 흙길 말고 또 좋은 운동 하나 있는데
수영이죠, 수영. 물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부력으로 인해 뜨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덜 가면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2번. 다음 중 욕창의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침대에서는 적어도 1시간마다 2시간마다. 침대에선 2시간, 의자에선 1시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체위 변경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된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시험 문제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예, 그래서 의자 몇 시간? 1시간. 침대 몇 시간? 2시간. 요거 꼭 숙지하셔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물집이 생긴 경우에 파우더를 사용해서 습기를 제거하나요? 아니요. 화학물질이 피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다고 돼 있어요. 파우더는 안 쓰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욕창은 한 번 생기면 되돌리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예방을 하려면 뭘 자주 해줘야 돼요? 체위변경을 자주 해줘야 돼요. 침대에서는 몇 시간? 2시간. 의자에서는 몇 시간? 1시간. 꼭 알아두셔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청골 부위. 청골 부위가 어디예요? 꼬리뼈. 꼬리뼈. 여기가 가장 욕창이 많이 생기고 생기면 더럽게 안 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도넛 모양의 베개가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뚫린 거. 사용하면 좋다 나쁘다? 나쁘다. 나머지 여기에 눌리는 부분에 오히려 욕창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도넛 모양의 베개는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서는 안 된다? 끼워서 양쪽 무릎 사이의 마찰을 예방해야 되겠죠. 마찰 방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자세를 바꾸어도 붉은 빛이 계속되면 욕창일 가능성이 크므로 잘 관찰해야 된다? 맞아요. 예, 일단 붉어지고 그 다음에 수포 생기고 피부 뺏겨지면 이제 돌아올 수 없어요. 파우더를 뿌리나요? 안 돼요. 침대에서 몇 시간? 2시간. 의자에서 몇 시간? 1시간마다 체위 변경하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33번. 다음 중 대상포진 자가진단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대상포진이 무슨 뜻이에요? 봐야 돼. 한자를 잘 모르겠어. 이거 아니구나. 대상이라는 거는 띠 모양이라는 거예요. 띠 대 모양. 그래서 이렇게 띠 모양으로. 왜 띠 모양으로 수포가 생길까요? 뭐를 따라서 수포가 생기기 때문에? 혈관이 아니고 신경. 우리가 어릴 때 뭐에 걸릴 수 있어요? 수두. 우리가 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한 번씩은 다 알아봤을 거예요. 수두에 걸렸는데 그 걸린 바이러스가 내 몸에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진 중장년층에 나타나는 게 바로 대상포진이에요. 그래서 띠 모양의 포진이다. 왜? 신경절을 따라서 이게 생기기 때문에 신경절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다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띠 모양 대상이다. 꼭 알아두셔야죠. 시험 문제에 잘 난다 안 난다? 난다. 예방접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방접종 맞으셔야 돼요. 50세 이상 되면 1회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맞으면 100% 차단 아니면 생길 수 있다. 생길 수 있지만 약하게 앓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굉장히 중요하죠. 자, 1번. 물집이 나타나기 전부터 감기 기운과 함께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낀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감기 기운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한이라고 하는데요. 오한. 뭐랑 관계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하게 오한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대상포진에 걸려서 수포가 생기지 않아도 의사 선생님들은 증상만 보고 대상포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를 물어보고? 며칠 전에 그럼 오한이 있었나요? 오한이 있었다. 너무너무 아프다. 이런 통증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겪어본다. 이런 말을 하면 뭐라고 진단한다? 대상포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바이러스 제제를 드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한이라는 말 잘 알아두시고요. 심한 통증, 심한 통증. 자, 그 다음에 2번. 작은 물집이 몸의 한쪽에 모여 전체적으로 무슨 모양? 띠 모양. 이게 중요해요. 대상이라는 게 바로 띠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거 키포인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물집을 중심으로 타는 듯하고 날카로운 통증. 대상포진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통증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칼로 찌르고 콕콕 쑤시고 이런 통증이니까 알아두시고. 4번 어렸을 때 홍역을 앓았거나 수두를 앓았거나 대상포진은 뭐랑 관계가 있다? 수두.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잘못된 설명을 고르라고 했죠. 그 다음에 5번. 평소 허약하거나 노인이거나 암 등의 질병으로 뭐가 약하다?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발현되는 것이 대상포진이에요. 자, 그래서 페이지 수 168페이지 잘 읽어보시고요. 168페이지. 자, 그 다음에 34번. 대상자가 옴에 걸렸을 경우 치료 및 예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재수 옴 붙었다고 할 때 옴이 이 옴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1번. 옴 찐드기가 가장 활동적인 밤에 약을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낸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 중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제가 아까 뭐뭐만, 뭐뭐뿐이다. 절대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틀릴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잘못된 설명 2번이고요.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동시에 함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 다음 3번. 세탁이 어려운 친구 등은 3일간 햇빛에 널거나 다리미로 다리를 사용한다. 맞죠? 4번. 완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주 후에 병원을 방문한다. 맞고요.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심으로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간다. 맞죠? 정답은 2번. 페이지 수는 170페이지예요. 자, 그 다음에 35번. 다음 중 우울증 대상자에 대한 치료 및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니요. 우울해 죽겠는데 옆에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어요, 도움도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가급적 줄인다? 늘려야 되죠. 그 다음 3번. 우울증이 심한 경우라도 자살 위험은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해요. 우울증 환자들이 가장 자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시기가 약물 치료 초반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울증은 뭐가 없어요?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뭘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게 우울증이거든요. 근데 우울증 약을 투여해서 조금씩 좋아질 때 뭐가 있어야 죽음도 생각해요. 아, 목을 매달든 약을 먹든 내가 의지가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을 먹고 치료할 때 조금 좋아질 때 잘 봐야 돼요. 그때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지만 어쨌든 여러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대상자의 느낌, 분노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언어로 표현하도록 돕는다. 바로 이게 정답이죠. 정답은 4번. 운동을 줄이고 조용히 TV를 시청하도록 한다? 안 되죠.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인 운동을 해야 돼요. 우울증 환자들이요, 햇빛을 많이 봐야 돼요. 커튼 치고 집에 들어앉아서 TV만 보면 우울하다, 안 우울하다? 우울해요. 그리고 햇빛을 많이 받아야 뭐가 형성된대요?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어요. 제가 간호사로서 방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때는 일주일씩 방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밤에 9시에 출근해서 10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8시에 퇴근하면 아침 먹고 간신히 이제 기어 들어가서 씻고 자요. 엄청 밤에 일하는 건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한 3일까지는 할만해요. 근데 한 4일째 되면 사람이 미쳐. 미치는 거야. 햇빛도 못 보고 뭔가 이렇게 우울해요. 씻고서 저녁 때 이렇게 출근하려고 나오면 약간 좀비같이 약간 정신도 이상하고 눈도 퀭하고 그런 느낌. 기분이 이상한 느낌이 들거든요. 뭘 못 봐서? 일주일 동안 햇빛을 못 봐. 햇빛을 못 봐. 사람이 되게 우울해져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페이지는 183페이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6번. 다음 중 파킨슨 질환의 주요 증상과 관계가 없는 것은 자, 1번. 제가 아까 파킨슨 할머니 예수님 상체가 앞으로 기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상체가 앞으로 기울고 무표정한 얼굴. 어떤 표정이라 했죠? 약간 우울한 듯한 그런 얼굴이고요. 맞죠? 그 다음에 3번. 시공간 파악 능력 저하. 저하되나요? 이거는 치매예요. 치매 환자분들이 여기가 어디요?
오늘이 뭐 지금이 아침이요, 점심이요, 저녁이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치매 환자분이죠. 그 다음에 4번 자세가 불안정하다. 파킨슨 맞고요. 그 다음에 5번 동작이 느려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화장실 가려고 땡겼는데 안 따라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파킨슨의 전형적인 증상이고요. 196페이지에 파킨슨 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그림으로 나와 있거든요. 다시 한번 페이지 펴서 잘 숙지하세요. 자, 그 다음에 37번. 노인의 건강 증진과 관련 암 발생을 예방하는 식생활로 옳은 것은 자, 1번. 소금에 절인 음식을 자주 섭취한다? 위암 발생률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10%가 더 높다잖아요. 왜? 소금에 절인 식품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육류는 그릴이나 숯불에 구워 먹나요? 고기가 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3번. 붉은 고기는 대장암 및 직장암 유발을 감소시키나요? 증가시키죠. 그 다음에 4번. 유제품류 및 과일류는 하루에 1회 이상 간식으로 섭취한다. 바람직하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육가공품을 통한 아질산염의 섭취를 줄여야 한다. 늘려야 하는 게 아니라 줄여야 하는 건데, 아질산염이라는 건 발색제예요. 우리가 햄을 보면 색깔이 어떻죠? 빨갛게 돼가지고 먹음직스럽잖아요. 그런 발색을 내는 그런 성분인데, 그 성분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접촉만으로도 암을 발생시킬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햄을 정말 먹고 싶다 그러면 끓는 물에 한번 데쳐서 유해 성분을 한번 그래도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조리하셔서 드시는 게 좋다 그래요. 그래도 안 먹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페이지는 200페이지예요. 저기 36권에 몇 페이지라고 했어요? 196페이지요. 196이요? 네. 그 다음에 38번. 다음 중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에 해당하는 것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된대요. 1번. 요로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요로가 어디죠? 요로? 방광에서 요도로 나오는 길을 요로라고 하죠. 근데 물로 씻어내야 될까요? 안 씻어도 될까요? 씻어내야 돼. 씻어내야 되죠. 계속 이게 염증 물질을 씻어내려면 물 섭취를 많이 해야 돼요. 이런 염증 같은 것들은. 자, 그래서 아니고요. 2번 방광염. 여러분들 방광염 재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피곤하면 재발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를 많이 드셔야 돼요?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전립선염. 요것도 염증이잖아요. 염증 물질을 씻어내려면 물을 많이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간경화. 맞아요. 간경화 환자들 보면 어때요? 임신한 것처럼 복수 차시고 될 수 있어요. 이게 간에서 알부민이라는 물질을 합성해가지고 우리 몸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건데 그게 합성이 잘 안 돼요. 간이 상하면. 그래서 복수가 차고 막 이렇게 몸도 무겁고 한데 거기다가 물을 많이 먹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돼요. 제가 간 이식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간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열면 정말 아름다운 빛깔로 건강하신 분들 아름다운 빛깔로 반짝거리고 색깔도 굉장히 예쁜 장기가 간이에요. 1.5kg 정도 나가요. 1.5kg면 2근 반 정도 되는 거예요. 무게도 꽤 나가는 그런 장기인데 간경화 환자분이 이제 자신의 간을 드러내고 이제 아들의 간을 이식받는 그런 걸 봤어요. 근데 간이 모양이 정말 망가졌더라고. 그냥 울퉁불퉁하고 막 모양이 이상해 완전. 근데 이제 아들한테 간을 이식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아들이 아침에 도망갔다가 잡혀왔어. 간을 준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무서운 게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아버지는 들어왔는데 아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의사가 잡으러 갔는데 잡아갖고 와서 어쨌든 잘 했어요. 이식을 잘 했는데 어쨌든 아버지 마음도 뭐 좋지는 않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식은 잘 됐어요. 우리나라가 간 이식 되게 잘하는 거 아시죠? 잘 돼서 잘 살았어요? 네, 살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간경화는 그래서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 그 다음에 5번 폐렴. 요것도 염증이잖아요. 폐렴 환자분들은 또 가래 같은 거 많이 끼죠. 물을 많이 먹어서 가래 같은 거를 원활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수분 섭취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정답은 4번. 페이지는 201페이지예요. 자, 그 다음에 39번. 다음 중 수분을 충분히 마셔야 하는 질병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신부전 환자분들은 심장 이게 활동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부전이라는 말이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죠. 쫙쫙 짜주는 걸 못하기 때문에 온몸의 혈액순환이 어때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온몸이 더워요. 물을 많이 먹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2번 신부전. 신장이 기능을 잘 못해요. 배설을 잘 못하는데 거기다 물을 많이 먹이면 안 좋죠. 이것도 부종이랑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부신기능 저하증. 이것도 이제 안 되고요.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도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돼요. 5번 당뇨병. 당뇨병은요, 뭐가 오줌으로 나오는 병이죠? 당이 오줌으로 나오는데 당이 어디에도 돌아다녀요? 혈관에도 찐득찐득하게 당이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어떨 것 같아요? 당뇨가 아닌 분들만큼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혈관이 찐득찐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말초혈관까지 혈액순환이 안 돼서 발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발 괴사되면 끝나요. 그러면 발 잘라야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페이지는 201페이지예요. 자, 그 다음에 40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하나요? 아니요.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하고 부정맥, 혈압 변화 등에 주의해야 되겠죠. 2번. 적어도 1시간 이상 준비 운동을 해야 근육 손상 방지한다? 어떻게 1시간 이상 준비 운동을 해요? 10분이죠, 10분. 1시간 지우고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데 체육대회 있을 때 아버지들이 달리기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근육 파열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예, 119 꼬고잖아요. 학교 운동회 이럴 때. 왜? 내 나이를 생각 안 하고 괜히 경쟁심에 불타가지고 준비 운동도 안 된 채로 이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허벅지 근육 파열돼가지고 119 한 거 갔었어요. 그래서 준비 운동 몇 분 이상 꼭 해야 된다? 10분 이상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안정시에 심박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한다. 맞죠?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빠르게 방향을 바꿔야 하는 운동이나 동작이 효과적인가요? 아니요. 빠르게 방향을 바꾸거나 이런 운동은 금하는 게 좋고요. 높은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해요? 낮은 수준으로 운동을 시작해서 점차 강도를 올리는 거죠. 정답은 3번, 페이지는 203페이지죠. 이런 문제 출제될 확률 높아요. 별표 2개 쳐주세요.